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의 장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이영호 선생님께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설명을 하시면서 또 다른 범주로서 이주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걸 제안받고 나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전근대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적용을 할 것인가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계인으로서 나타나는 이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들을 그러니까는 민족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대신에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 고대사에서는 이주민 또는 유이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4세기에서 6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 중국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 본토 출신을 포함을 해서 낭랑이나 대방 지역과 같은 군현 지역의 출신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계 출신의 이주민 집단들에 대한 집단들이 백제에서 어떻게 정착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는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보이는 것은 고유왕 28년에 보이고 있는 위사자평으로 임명되었던 고수를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고수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7세기 단계까지 중국계 이주민으로 보이는 이들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백제에서 활동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중국계 이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백제에 정착해서 하나의 백제인으로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아가고 활동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국계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백제사에서는 초기에는 주로 낭랑 대방 군현 지역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주를 해서 정착하고 활동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과 함께 또 최근에 2000년대부터 굉장히 중국에서 많은 묘지명 자료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묘지명 자료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백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자신들의 선조를 중국계로 지칭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이 되면서 그 묘지명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도 최근까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계 이주민의 정착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계 이주민이 주로 활동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백제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로는 중국계 이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착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걸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정착을 어떤 의미로 다룰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라고 하는 그 정착 과정 자체는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유입을 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 백제 사회 내부의 자리를 잡고 그래서 활동을 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포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이주하는 과정, 즉 이동의 과정보다는 백제로 넘어온 다음에 백제로 이주를 해와서 이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주로 정착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계 이주민의 주요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백제사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 곧 이것은 이 중국계 이주민들이 백제에서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중국계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본다면 이들이 이주해 오는 그 과정 자체는 그 외래인에서부터 이주민으로 자신들의 그 지위를 탈바꿈해 나가는 1단계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래인과 이주민을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외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온 사람 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이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주인 거죠. 이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이들도 외래인으로서 범주를 포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 옮겨가거나 옮겨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봤을 때 중국계 이주민들 역시도 이주민으로 지칭이 되기 위해서는 외래인으로서 이동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백제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주민이 자신들의 이주민의 지위로서 정착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선진적인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또는 중국 측의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의 언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시 백제 사회 내부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이주민의 정착에 많은 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의 능력과 그 정착 국가, 즉 여기에서는 백제가 되겠죠. 그들의 능력이 백제에서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과 지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그 능력 중에서도 특히 선진 문화의 경험이라던가 그들의 문무 능력이라 그러니까 문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학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서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백제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그 효용성이 그 제기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중국계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백제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형성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살펴보면은 4세기 그러니까 5세기 전 단계죠. 5세기 전 단계와 5세기 이후 단계에서 백제인의 활동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당시 백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전후의 백제의 오타가 났네요. 성장 과정 중에서 중국계 이주민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위왕대 같은 경우는 3세기 후반 단계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백제가 하나의 그 국가로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었었고, 대표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관등을 정비한다던가 또는 복색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제도의 그 정비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정비 과정 중에서, 이러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정치적, 행정적 경험을 가지고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이주민들의 능력이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위사자평 고수라던가 또는 박사 고흥과 같은 이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박사 고흥을 살펴보시면요. 박사 고흥과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의 흉년 기사에 처음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유일
유일무이하게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역사서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서기를 문서행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상은 교육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고흥이었었고, 그래서 비로소 고흥을 통해서 서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고흥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백제가 필요로 했던 그 효용성이 그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세기 이후에는 주로 이 시기부터 5세기 단계부터는 삼국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과정이었었고, 이 삼국의 대립 과정 중에서 주로 중국계 이주민들이 대외 교섭에서 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4세기 주요 활동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 5세기 중국계 이주민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5세기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송과 또는 북이라던가 남제라던가 이런 곳들에 파견되는 다수의 중국계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장씨 또는 여기 고씨 같은 경우 고달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현재 낭랑 군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문 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성씨로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국계 이주민들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주요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 관계에서의 활동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세기 이후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6세기 단계에서도 대외 교섭에서의 활동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오경박사라던가 또는 여기서 보시면 역박사라던가 의박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씨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중국계 성씨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하나의 전문 직능인 집단으로서 외에 파견되고 있었는데, 이 6세기라고 하는 단계가 외에서는 당시 외가 새롭게 그 국가를 정비해 나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백제는 외와의 관계를 위해서 외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능인 집단을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계 이주민들의 활동 내용은 4세기 단계에는 주로 여기서 보시는 고수나 고흥과 왕인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제가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국가 체제를 만들고 운용해 나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주로 활동을 해 나갔었다면, 5세기 단계 이후부터는 중국 외교에서, 그리고 6세기로 넘어서면은 외와의 교섭까지 주로 대외 관계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배경으로서는 결국은 중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직능 집단 또는 오경 박사와 같은 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학 전통을 통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계 이주민들의 활동 특징은 4세기와 5, 6세기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중국계 이주민들이 활동이 가지는 그 백제사상에서의 전개 과정에서의 의미를 보면, 결국은 중국계 이주민들이 이들의 일정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당시 백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이들은 지속적으로 가학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전수해
가깝고 그것이 중국계 이주민들이 백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즈말을 보시면요. 중국계 이주민은 결국은 자신이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나 문화 등의 전수라고 하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새로운 중국 문화의 흡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었고 그런 것들이 백제에 의해서 활용이 되면서 이주민들의 지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제 사회에서는 중국계 이주민들을 하나의 그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주 집단으로서 별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편적을 통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백제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거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미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백길남 선생님께서 15분까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종합 토론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한성백제박물관의 백길라입니다. 예, 토론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장 선생님께서는 최근 백제 외국 이주민 집단과 외국계 관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이번 발표문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의 전개나 전체적인 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발표문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묘지명이 기술된 중국계 이주민의 이주 시점과 정착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표문 표 1과 같이 진법자 가문과 예시일 쪽의 그 백제 도래 시점을 보면 후한말부터 수말까지 넓은 시기에 불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정세에 따라 한반도 일대에 산발적인 이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일 쪽의 경우 도래 시점이 영가 말부터 수말까지 묘지명마다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예시일 쪽의 도래 시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진법자 가문과 예시일 쪽의 정착지가 웅포, 웅진, 웅천 등과 같이 웅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주목됩니다. 묘지명에 기술된 예시일 쪽의 도래 시점과 중국계 이주민이 웅진 일대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위에 지칭되는 외국인 이주민 범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남지 목간 등의 부위 기록 등이 백제의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호구 파악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부위라는 명칭에 멸칭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국인 고구려나 신라의 포로나 유민은 부위라고 불렀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인을 백제가 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중국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또 문물과 관작을 수입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백제가 부위의 대상으로 중국인을 인식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 의견을 묻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 백제가 중국계 이주민을 어떻게 구분하여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관련해서 지금 발표문 C4에서 7번에 기술된 중국지명 태소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지명 태소에 대해서는 외교적 허오로 보거나 혹은 그 대상자의 개인 출신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집단의 출신지, 즉 중국계 이주민이 집단으로 모여 있었고 또 그것을 백제가 그 집단을 구분하여 관할하였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문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사실 태소는 중국계 관료만 독점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 사회 내에서 중국계 관료의 어떤 위상과의 문제를 밝힐 때 태소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중국계 관료의 등용 과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계 관료는 중국 문물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능력 있는 자원이었고
가압을 통해서 직능이 세습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관료가 됐는지, 즉 증용 과정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때 중국계 이주민들에게는 바로 수장, 그들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아마 백제사에서 우대를 받고 그 밑에 거느리고 있던 세력은 그 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관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의 어떤 세력 규모나 계층 구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 좌평제가 실시됐는지 의문이지만 위사좌평 고수와 같이 최고위급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박사 고흥처럼 어떤 국왕의 자문관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과연 능력만으로 관료가 됐을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답변을 시간 관계상 이제 못 하셨다고 얘기 들어서요. 뭐 4개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백제에 갖고 있는 중국관이죠, 결국은. 백제의 중국관. 그다음에 중국계의 관리 등용 문제. 사실 그 문제거든요.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토론자 선생님께서 뭐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장미애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발표를 했던 장미애입니다. 네, 저만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박종린 선생님께서는 이제 토론문으로 따지면은 3번과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4번 같은 경우 중국계 관료의 등용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등용 과정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백길남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거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관리로 등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적 출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천거를 통해서 등용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죠. 추천에 의한 추천이나 천거를 통해서 등용되는 과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인의 등용이라던가 등용이 추천이라던가 천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천거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서 백길남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태수호를 그러니까는 중국계의 태수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이주민 집단의 우두머리 수장급이 있었고, 그 수장급에 의해서 추천이 된 사람들이 관리로 등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계시는 점은 이미 백길남 선생님께서 한번 논문으로 쓰신 적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 우선적으로는 백제 정치 세력 내부에서의 천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백제 정치 세력과 이 이주민 집단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줬던 고이왕대에 보이는 위사좌평 고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서 그 고이왕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책계왕과 그 대방왕녀라고 얘기되는 보가와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기사는 책계왕 그 즉위년 기사에 있는데요. 그 즉위년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책계왕과 대방왕녀 보가와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 결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방 지역이 일종의 이제 자기 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전쟁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고수의 경우에는 왕실과 직접적 가능성, 이때 그러니까 책계왕과 결혼한 보가와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왕실과의 직접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용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위사자평이라고 하는, 실제로 위사자평이었는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위사자평이라고 하는 결국은 왕을 측근에서 보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련성 안에서 등용이 되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왕실과의 직접적 관련성이라던가 또는 당시의 백제 중앙의 정치 세력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던 백제 귀족과의 관련성 등을 통해서 등용되는 예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예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이 등용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백길남 선생님과 제가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 태수호의 문제입니다. 백길남 선생님은 이 태수어가 실질적으로 백제에서 작용하는 관호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주민 집단을 통솔하는 역할, 어떤 통제하는 데 있어서 수장으로서 통제를, 그러니까 백제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에 의해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에 받았던 중국식 관호라고 하는 거, 이건 장군호와 태수호를 모두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 이 장군호와 태수호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 백제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사신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백제 내부에서 활용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태수호를 가진 그 집단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주민 집단을 통제했을 것인가, 과연 백제가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이주민 집단들 같은 경우는 백제가 직접적으로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김창석 선생님께서 예전에 논문을 쓰실 때 주로 이 이주민 집단이 머물렀던 곳이 한성이라던가 웅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도성 인근에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성 인근을 분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제가 이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태수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외교적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외교 사신으로 가는 이들에게 주는 가행직이죠. 다 가행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백길남 선생님과 의견이 가장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등용 과정에서도 이 태수호를 가진 이주민 집단의 그 수장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했을 것인가, 수장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역할을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백길남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예.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번, 4번 질문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생각과 장 선생님 생각이 조금 간극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기가 중국계 이주민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넘어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낭랑 대방을 영토를 맞닿고 있던 지역이 소멸되면서 대거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였고,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는 이제 바로 그 기존에 있었던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지는 과도기였는데, 그 기존의 사회가 그 한대 호족 사회였죠. 그 호족 밑에 여러
그 지역 사회의 인민을 거느리고 있던 호족 사회였던 것이 붕괴되면서 호족들이 그 밑에 있던 여러 인민들을 이끌고 이주를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현상이 교주 군현, 하나의 주군명이 통째로 옮겨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시대에 중국계 이주민을 접근하려면 그런 사회 구조를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단 내에 계층이 있었고 그 계층의 이제 상위 클래스가 이제 수장, 뭐 호족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백제에서 이제 우대를 하는 방황, 또 밑에 거느리고 있던 여러 장인이나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천거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학계가 중국계 관료에서 제일 주목하는 점이 능력입니다. 중국 문물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료로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그들이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가 항상 의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그들의 중국계 이주민이 가지고 있던 집단의 그런 모습들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태소 문제는 이것도 뭐 선생님이랑 제 생각이 좀 다른 면인데, 이 태소가 있고 반대편에 지명왕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의 백제의 대성팔족으로 이끌어지는 이성귀족들이 차지하는 지명왕호는 우리 백제사 연구에서 굉장히 지방제도 연구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실질적인 기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심대한 뭐 어떤 권한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태소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야박하게 기능이 없었고 암을 허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이주민이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러한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권한과 그 권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호만큼 그런 복잡한 양상이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이 그 공로로 의해서 받은 작적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호는 군공, 전쟁에 공을 세워서 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이제 사행의 공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사신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같은 논리로 하면 전쟁의 공에 있는 사람만 왕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이 태소를 어떤 그 중국계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집단의 구성의 특징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할 때 실질적인 기능이 있었고 백제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